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이고요. 그리고 뇌과학을 자녀 양육, 그리고 상담, 교육에 적용하는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양육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요. 아이가 왜 이렇게 울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내가 아이에게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감정적으로 변해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제가 스트레스를 느끼고선 나중에 아이를 보고선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키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 뇌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성장하면서 발달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학습하고 습득하면서 변화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무엇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뇌과학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뇌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아이는 태어날 때 뇌가 미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는 태어날 때 뇌가 다 큰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변화하고 발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행동, 인지, 문제 해결력, 언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뇌가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안다면 자녀 양육에도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뇌 발달의 원리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시냅스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뉴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뇌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뉴런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탄생을 했을 때 아이의 뉴런의 개수는요, 약 600억에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떠한 아이들의 뇌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그 뉴런 하나하나 낱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경험하게 되겠죠? 엄마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젖도 먹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도 느끼게 되고 촉감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모두 다 아이들한테 뇌로 전달이 됩니다. 자, 뉴런 하나하나에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뉴런들이 비슷한 정보들이 모여서 연결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거죠. 자, 시냅스는요, 뉴런들이 비슷한 정보를 가졌거나 아니면 아이가 경험을 한 여러 가지 뉴런들이 연결 통로망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자, 그 연결 통로망이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게 얼기설기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조금 더 반복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뉴런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시냅스의 양은요, 적게는 10,000개, 그리고 많게는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뇌가 정말로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시냅스의 양은 수백조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뇌를 찍어보면요. 뇌세포 수가 아니라 시냅스 수가 많은 아이들, 시냅스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뇌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뇌세포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노화가 일어나면서 뇌세포인 뉴런은 손상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시냅스는 계속 만들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말은 훨씬 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아이의 뉴런은 정해져 있지만 시냅스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그 시냅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경험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이 아이의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시냅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시각과 청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뇌세포, 뉴런들은요. 시각과 청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촉각도 있고요.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뉴런들이 있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시냅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무엇인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다양한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은 반복해서 제공을 해줄 때 훨씬 더 튼튼해지고 복잡해지고 밀도가 두꺼워집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뇌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 발달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뇌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는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뇌가 여러 영역이 있어요. 인지, 사고, 언어, 정서. 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영역들이 발달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각 영역별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결정적 시기를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스펀지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발달할 수 있는 어떠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비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환기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공기가 실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결정적 발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결정적 시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결정적 시기에는요, 학습한 내용들이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각인은 마치 도장 찍히듯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에 학습하면 잘 잊혀지지도 않죠. 가끔 아이들이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나 여기 와봤는데, 응? 너 너무 애기였을 때인데 그걸 기억한단 말이야? 나 여기 와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들으시죠? 인간이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정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데요. 이때 아이는 아마 그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보다는 그때 정서적으로 참 좋았다, 행복했다 라고 하는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 발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성장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결정적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 시기에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잊혀지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지금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말, 글, 수학적 기호, 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고 다 자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참 성장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극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경험하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과부하가 돼서 과잉 학습 장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과잉 학습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무덤덤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는요, 아이에게 필요한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뇌발달의 원리는 바로 결정적 시기가 동전의 앞뒷면에 같이 뒷면은 민감함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각인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아이는 뇌가 활짝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고 머릿속에 각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 대해서 비유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아주 신선하고 좋은 공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들어올 수 있고요. 혹은 미세먼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들어오는 공기는 마치 아이에 제공되는 부정적인 정보하고 비슷한 거죠. 각인은 좋은 경험, 좋은 자극, 긍정적인 자극에만 아이들이 각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기는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아이에게 경험되는 모든 자극들에 대해서도 각인이 일어납니다. 자, 아이에게 부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경험, 뭐가 있을까요? 영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어떤 정서적인 충격, 혹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 혹은 아이들한테 해로운 자극들이 있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유아기의 아이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폭력적인 동영상물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제공된다면 앞에서 언어에 대해서 각인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아이의 뇌에는 각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각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정보는 아이에게 그대로 스트레스로서 전달이 됩니다. 무슨 아이가 스트레스를 느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경험, 부정적인 정서 자극, 정서적 충격, 자,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아주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분비됩니다. 우리 기분을 좌지우지해요. 삼총사가 있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기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파민은요, 좀 부족하면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과하게 분비가 되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현병.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양극성 장애. 이거는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런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될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도파민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과분비, 자, 이런 것과 스트레스는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파민 분비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아기는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와 의도와 관계없이 도파민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뇌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텐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즐거운 정서, 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에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 발달의 원리 마지막으로 뇌는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뇌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는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이 사라졌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뇌를 열어보니까 아, 뇌에 이 기능에 문제가, 이 부분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촬영 기법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뇌의 특징이라든지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생김새만큼이나 뇌의 모습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두엽이 더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비마에 해당하는 전두엽이 더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뇌의 모습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있는 기관이 이 사람한테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관들은 다 모두 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발달의 속도라든지 혹은 기능의 정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유전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모습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눈은 엄마를 닮았네. 아이고, 웃는 모습은 꼭 아빠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 외모를 보고선 우리가 유전을 확인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아이들의 뇌의 기능이라든지 뇌 발달의 양상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전에 의한 생물학적인 영향이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 발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경험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유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제가 만났던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들 때문에요. 이 아들이 3살짜리였는데요. 그냥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줘. 라는 말을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응응거리고 손가락질만 하는 걸 보고 엄마는 평소에 얘는 왜 이렇게 말문이 안 트이지? 왜 이렇게 말이 느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같은 나이 또래 딸내미는 이미 존댓말도 사용하고 너무나 엄마하고 격이 없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진 거죠. 우리 아들은 왜 이러지?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가 또 이러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얘기 안 해? 너 얘기 안 하면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낸 거죠. 그러면서 또 너무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휴,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또 화를 냈을까?
자, 이런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기복을 가지고선 저에게 찾아오셨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관찰해 본 바로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청각 피질이 조금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이 빨리 언어를 습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발달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뇌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자극,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어떤 경험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집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러는 인간의 자율, 성장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심리학자이고요. 긍정훈육법은 아들러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인데 아이는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훈육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즐겁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훈육법입니다. 그럼 제가 긍정훈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의 감정은요, 감기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져요.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한숨을 쉬고 있고요. 아주 텐션이 높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데요. 이것은 자녀 양육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감정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전염성은 무엇 때문이냐면 거울신경세포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뇌에는요, 여러 가지 뇌세포 중에 거울신경세포라고 불리우는 뇌세포가 있어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엄마가 하하하하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아이의 거울신경세포는 그것을 학습해서 똑같이 소리내서 웃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엄마가 보여주는 혹은 아빠가 보여주는 감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정서의 표현은 아이에게 그대로 거울신경세포로 전달돼서 아이도 비슷한 양상의 정서 표현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애착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애착과 감정의 전염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애착 많이 들어보셨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양육자 사이에 나타나는 맺어지는 정서적인 친밀감, 따뜻한 애정, 사랑, 자, 이러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은 부모님이 보여주는 정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부모님께서 온정적이고 따뜻한 감정적인 표현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건강한 애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훈육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애착이 왜 중요하냐? 뇌과학과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텍사스 대학교의 브루스 페리라고 하는 교수가 아이들의 뇌를 관찰을 했습니다. 3세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뇌를 찍었는데요.
한 아이들의 집단들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아이의 뇌를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 집단은 부모로부터 방임 혹은 학대 혹은 버려진 아이들의 뇌를 찍은 거죠. 자, 그랬더니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살핌을 잘 받으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큰 아이들의 뇌는 그냥 보통의 뇌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더 잘 발달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방임 혹은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의 뇌는 또래 아이들의 뇌에 비해서 크기도 현저하게 적었을 뿐더러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과 관련된 뇌세포가 상당히 손상이 컸고요.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의 양상과 거의 유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그냥 부모가 보여주는 이런 노출되는 감정이 아이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이의 사회적 기능, 정서적 기능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뇌신경 시스템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착은 아이의 뇌의 발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이의 인간적인 관계, 사회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인간관계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했는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자녀의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대화 내용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영유아에 있는 아이들은요, 뇌 기능상, 발달적인 특성상 2문장 이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한테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거나 너무 길게 야단을 치시면 아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한테 물건을 던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아프니까 사람한테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앞뒤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예의 바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의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른을 만나면 손을 배 위에다 올리고 배꼽 인사를 하는 거야. 혹은 집안을 깨끗이 치워야지. 이것도 아이의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어요. 깨끗이 치운다는 게 뭘까요? 놀고 나면 장난감들은 상자에 넣어. 그리고 이불은 이렇게 개워 놓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한테 취조형이나 확인형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반성이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할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자, 이런 아이에게 취조형, 신문형, 자, 이런 말들은 아이에겐 감정으로만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엄마가 전달해주는 혹은 아빠가 말하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감정만 느끼게 되죠. 결국은 아이는 무서움,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통을 위해선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을 좀 삼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격적인 명령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리 가! 입 다물어! 이런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명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웃는 거. 어이구, 네가 그렇지 뭐 하는 짓거리 하고는, 자, 이런 것도 비웃는 언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협하기. 너 버리고 갈 거야. 한 번만 더 그래봐. 두고 보자. 이런 말들도 굉장히 위협하는 말이죠. 제가 만났던 어린아이 중에 엄마가 제일 자기한테 하는 말 중에 싫은 말은 망태 할아버지한테 데려가라고 할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문하기. 할래 말래, 갈래 할래, 이런 아이한테 취조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아이에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만 잘 삼가하시면 긍정적인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 질문에 맞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로서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보채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많이 속상하게 한다.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키우기가 훨씬 어렵고 힘들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문에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양육 스트레스,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런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양육 효능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나는 괜찮은 부모다. 나는 양육에 있어서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 효능감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죠. 아휴, 정말 골치 아픈 일도 많고요. 버거운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일이나 충돌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반응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육에 있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육에 대해서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자꾸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점점점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제가 좀 전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울하시면 그 감정의 우울함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전염성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노력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양육 효능감을 가지실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양육 효능감을 가지시면 좋을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절대로 화내는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아이의 실수는 부모 때문이야. 아이가 저렇게 실수를 많이 저지르거나 잘못하는 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야. 아,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이것은요,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기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용기 내서 낳고 키우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꽤 괜찮은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주의, 나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아이를 정말 잘 키울 거야. 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 그 완벽주의적인 생각은요,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부모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수해도 괜찮아. 대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이의 뇌만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의 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쉬어져야지, 쉼을 주어야 다시 힘을 내어서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수면이죠. 그런데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수면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충분한 잠을 좀 한번 청해 보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만의 재충전 시간을 좀 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시간이라도 혹은 3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고, 그리고 좋아하는 산책을 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요, 제발 내가 아이를 버리고 집안일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내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어도 괜찮나? 이런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십시오. 그 시간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재충전하셔야 아이를 더 잘 양육하실 수 있고 즐겁게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에 잘 돌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몸하고 정서하고 건강은 같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지치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머님들이 짜증을 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교적 대체로 피곤한 상태, 몸이 아픈 상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지친다면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정서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철인이 아니에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이 약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기분 좋게 양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잘 드시고요. 좋은 음식 아이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내가 이것을 줘야지 아이에게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에게 주십시오. 내 몸이 건강해야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육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아마 양육 효능감, 난 꽤 괜찮은 부모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크는 속도와 아이가 크는 속도를 같이 발맞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는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의 발달 속도는 지금 현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잘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자녀와 같이 내가 하루하루 같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커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에 1분에서 5분 정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그럼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연구가 있어요. 워싱턴 대학교의 의료팀들이 인간이 멍 때리는 시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멍 때릴 때의 뇌의 작동 기제를 연구했죠. 그랬더니 이 멍 때리는 시간 동안에 이 뇌는 휴식 작동 뇌가 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바로 정비 체제를 다시 갖추는 거죠.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뇌는 재충전을 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뇌의 활성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멍 때리는 시간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다 끄시고요. 텔레비전, 라디오도 다 끄시고 잠시 잠깐 눈을 감아도 좋고 혹은 한 곳을 응시하시면서 멍하니 계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 기분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방긋 웃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